네, 한국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까지 이제 남은 부분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15페이지에 있는 요 3번 종교 부분부터 좀 보면 되는데요. 종교계에도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다라고 해서 뭐 새롭게 종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근대적인 모습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제 천주교, 개신교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어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독교라 한다, 크리스트교라고 하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이 크리스트교들이 좀 끼친 영향들이 있고요. 여러 학교들을 세우면서 이제 근대식 학교들을 세우면서 이런 교육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서양의 선교사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자연스럽게 서양 의술 같은 것들을 들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광해원이라든지 제중원 같은 이제 근대식 병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양 의술을 보급하는 데 또 기여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양성 평등 의식을 전파하는 데 기여를 했던 종교가 이제 천주교, 개신교, 성당과 이제 가톨릭과 교회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밑줄을 뚫어놓은 것은 이제 채워야 될 거죠. 이 단어, 이 종교는요, 천도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하나 탄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에서 근원하냐면, 동학에서, 동학을 계승해서 손병이라는 인물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왜냐면 동학의 일부 세력들이 동학이라는 단체를 친일 단체로 변질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손병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종교로 거듭나고자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고요. 교육과 문화 사업에 앞장서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종교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이 손병이라는 인물은 그 1919년에 3.1운동을 할 때 민족 대표 33인으로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손병이라는 인물이요. 어쨌든 천도교는 동학의 정통성을 계승한 종교였다라고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어요. 나철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나철과 오기오가 자신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오적, 을사오적을 암살하면서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다. 근데 나철은 한 번 더 나올 거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나철이 단군 신앙을 부활시켜서 대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종교는 1910년에 국권을 완전히 뺏긴 다음에는 간도로 넘어가서요. 간도라는 지역은 우리가 우리의 영토였던 지역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요 우리나라 압록강과 도만강 사이에 있는 요 지역에 넘어가서 무장투쟁을 벌이는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20년대 이제 무장 독립투쟁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군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전투들 몇 가지의 전투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전투 당시에도 이 대종교 신자들이 또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대종교라는 종교가 새로 생겨났다 한번 봐두시고요. 유교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죠.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게 유교였는데요. 박은식이라는 분, 바로 이 박은식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여기서 배웠습니다. 역사에서 아직 안 배웠군요. 이제 밑에서 또 배울 건데 역사에서 이제 역사 연구를 하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박은식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교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조선시대에 지배층 중심의 어찌 보면은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이제는 민중 중심으로 유교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유교 구신론이라는 책에서 유교의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유교 구신론이라는 것도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요즘은 뭐 잘 언급은 되지 않지만 박은식의 유교 개혁 주장, 뭐 민중 중심의 유교로 바꾸자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인물이 유명한 인물이죠. 바로 한용운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문학작품 같은 데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인물입니다. 호는 만해라고 부르죠. 만해 한용운 대표적인 이제 이분이 남긴 문학 작품이 이제 뭐 님의 침묵 같은 이런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거기서 님이란 것은 떠나가 버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국권의 상실은 조국을 뭐 의미한다라고 한 번쯤은 이제 문학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들어보셨을 만한 작품. 그 작품을 남긴 분이 바로 한용운 선생입니다. 이분의 호가 이제 만해 선생이라고 불렀고요.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종교계에도 이제 일본 사람들의 침투가 시작됩니다. 특히나 일본 불교가 조선에 막 들어와서 조선의 불교의 정통성을 훼손하는데요. 일본 불교와 조선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였어요. 승려들이 결혼, 혼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본 불교에서는 혼인을 한 승려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걸 원래는 불교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승려가 결혼하지 않은 게 계율이었는데 이 계율을 깨트리다. 그래서 파괴한 계율을 깨트린 승려를 파괴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파괴승, 일본의 불교의 문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조선 불교 전통적인 자주성과 이런 것들을 훼손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용운 선생은 우리의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고 불교에 남아있던 미신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자면 이 한용운 선생이 세웠던 대학교가 하나 있으니 그게 오늘날에도 이제 존재하는 서울에 존재하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불교적인 색채를 띤 학교고요.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학과도 있고 거기에 가보시면 뭐 스님들 이렇게 승려분들도 이제 학교에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만해 한용운 선수, 한용운 선수래요. 한용운 선생은 나중에 민족 대표 33인으로 역시나 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억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독립운동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자, 이제 4번은 근대의식의 확산이라고 해서 근대의식하면 가볍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평등, 신분제가 없이 평등한 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거, 더 나가서 이제 평등한 사회를 넘어서서 근대 시민으로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민권,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인권 같은 것들, 이런 의식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의식이라든지 양성평등, 더 나가서 신분의 폐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인민평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1800년대 후반 개화 정책이 시작되고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운동이 전개되면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신정변 때는 여러분 이제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고 모든 백성들의 평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죠. 근데 이때는 갑신정변은 여러분 1884년인데 신분제 폐지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진 않죠. 그러다가 공식적인 신분제 폐지는 바로 언제예요? 1894년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갑오개혁 때, 특히나 1차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제상이라는 건 법으로 신분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떤 신분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두가 이제 평등한 존재가 된 거죠. 양반과 상민의 구분 없는 노비의 구분 없는 사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갑신정변에서부터 시작됐던 신분제의 폐지 운동이 농민들의 목소리로 반영됐던 게 바로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이죠.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타도하고 이런 그 봉건적인 것들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노비제도의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농민들이 목소리를 냈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이러한 신분제 폐지 등의 목소리가 갑오개혁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갑오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우리 이 조선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한 발짝을 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에서는 이제 일단 신분제가 폐지됐잖아요. 갑오개혁 이후에 독립협회 활동 기간이 언제라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 좀 중요한 연도들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대비하면서 96년에서 98년 사이에 활동하는데 이때는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이제 신분제가 없어지고 나서 뭐 하냐면 시민의식, 민권이라든지 인권 같은 거 더 나가서 이제 남녀 평등 그리고 모든 국가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 주권론 같은 이런 근대적인 민권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던 게 이제 독립협회라고 볼 수 있죠. 독립협회의 활동에서는 이제 근대적 민권 의식, 이제 시민의 권리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게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904년 러일 전쟁 이후부터 이제 일제의 국권 침탈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여기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계몽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애국 계몽 운동 단체는 우리가 배웠던 보안회부터 좀 이제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죠. 4년의 보안회, 1905년에 헌정연구회, 1906년에 대한장항회, 1907년에 신민회로 4, 5, 6, 7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해 드린 것처럼 요거 등교하시면
이 연표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온라인 강의에서 좀 활용을 하려고 연표 같은 걸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찾긴 찾았는데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화질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요. 글씨가 깨져서 선생님이 직접 좀 손으로 제작을 해서 스캔을 떠서 여러분 좀 공부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요 그 연표 자료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등교하시면 여러분들 좀 나눠드리면서 한번 복습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제 주말에라도 완성되면 먼저 그 자료를 온라인 클래스 올려드릴게요. 연표를 좀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의 교과서에 또 빠진 내용들이 있어서 굳이 그것들까지 다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재정비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은 이제 1904년 이후에 이제 전개되고 이 애국계몽 운동은 독립협회에서 했던 이런 민권 의식을 크게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이 시민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근대 의식이 확산됐던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과서의 자료를 하나 좀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장 차별받던 존재는 백정이라고 불리는 이제 천민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천민 중에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1898년 독립협회가 개최한 관민공동회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원래 독립협회에서는 98년 3월부터 만민공동회라는 걸 열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고 더 나가서 나라의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 이 시민들의 토론회, 집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1898년 10월에는 정부의 관료들과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관민공동회로 이제 연결되게 된다 그랬는데요. 그 관민공동회 자리에서 개막연설을 바로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까요? 나는 대한에 가장 천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충분애국,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관민, 관료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라는 거죠. 백정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에 가장 차별받고 천대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차별받던 사람이 이 연단에 올라가서 이러한 말을 할 정도라는 거. 그만큼 이제 시민으로서 일반 시민들로서의 권리, 민권 의식이 차츰차츰 확산되면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바로 이 관민공동회의 백정 박성춘의 연설이다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평등의식들, 민권의식들이 애국개몽운동을 통해서 발전해 나갔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 이제 15페이지의 마지막은 5번이에요. 5번을 보면 국학이라는 연구가 나오는데 국학은 우리나라의 학문, 우리의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국학이라고 하는데 이 국학의 대표적인 분야는 일단 우리말인 국어와 또 우리 역사인 국사,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펼쳐진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국권이 침탈당하고 우리 민족이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의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역사, 국사 연구를 보면 이 두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하자고요. 신채호, 박은식, 이름이 빠져 있으니까 좀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채호, 박은식이 이 국사 연구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 이제 이 국사 연구, 역사 연구를 통해서 목적은 뭐냐면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거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예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민족은 이만큼 자부심이 강하고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야 라는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요. 민족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이 남긴 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독사신론이에요. 독사신론이라고 해서 역사를 이제 정리하면서 이분은 이 독사신론에서 뭐라고 쓰냐면 역사라는 것은 한자를 하나 좀 쓸게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역사를 설명합니다. 아는 여기서 나, 비아는 내가 아닌, 즉 모든 역사라는 것은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간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가 역사라는 거죠. 뭐 이렇게 역사를 정리하면서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이 이제 민족에 대해서 민족의
발전과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역사 연구를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하는 이러한 역사 연구를 뭐라고 하냐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하거든요. 민족주의 역사.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이제 제시했던 사람이 신채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주의 사학하면 무슨 주의 역사학 이런 뜻은요.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민족을 강조하는 역사 연구 방법. 이게 이제 민족 역사,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쓴 다른 역사서들도 좀 예전에는 많이 참고로 알아둘 필요도 있었거든요. 조선 상고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정리한 거, 뭐 조선사 연구초 같은 책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나올 건데요. 미리 좀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의열단이라는 투쟁 단체가 이제 의열 활동을 하는 의열이란 거는 의로운 뜻을 갖고 열렬히 일제에 맞서 싸운다라는 단체인데요. 1919년에 만들어지는 아주 유명한 단체인데요. 이 의열단의 활동 방향을 정해주는 활동 선언문, 그게 바로 이제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요 글을 써주신 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그래서 의열단 할 때 신채호 선생이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채호 선생과 박은식 선생 등은요,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같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구국의 위인전, 나라를 구한 위인전들, 그리고 더 나가서 외국에 흥망사라는 건 나라가 잘 나가고 망하는 이런 역사들을 정리하면서 나라의 구국, 위험할 때 어떻게, 또 나라가 망해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러한 역사 연구를 진행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다 뭐예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던 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월남망국사는 베트남이 망하게 되는 베트남의 국권이 뺏기게 되는 과정을 정리한 책이고요. 이태리 건국 3걸전은 뭐냐면 이탈리아의 통일에 큰 역할을 했던 세 명의 인물, 걸, 삼걸이란 건 세 명의 영웅이란 뜻이에요. 이런 책들을 정리하는 일들도 합니다. 번역하면서 이제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어 연구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 주시경 선생이죠. 주시경 선생이 이제 국어 문법의 체계를 연구하게 되고요. 정부는 국문연구소를 세워서 이제 우리나라의 말의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갑오개혁 이후에는 개인이 쓰는 문서와 국가의 공식 문서에 다 한글과 한문이 혼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국한문체라고 합니다. 국한문체. 국어와 한문이 혼용된다. 우리 어제 신문에서 배웠죠. 요 특히나 어떤 거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국한문체가 혼용돼 있었다. 국한혼용이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에 대한 연구, 우리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시경 선생 나중에 또 한번 등장할 거예요. 한글 연구에.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 단원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우리의 일상 사회와 문화적인 부분이 나올 거예요. 6번에 보면 생활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는 뭐 의식 주로 좀 나눠보면 의는 서양식 의복인 뭐 양복이란 거 서양의 복장이란 거죠. 서양의 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보급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양반과 상민, 일반인들을 구별하는 이런 의복의 차이 같은 게 존재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양복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 파견되었던 서광범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귀국할 때 입고 돌아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관리들의 옷이나 군인들의 옷, 대한제국의 군인들의 옷도 차츰차츰 양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죠. 자, 그 다음에 식생활에서 서양식 연회, 파티라는 거예요. 연회는 파티 같은 걸 즐기고 왕실이나 왕족들이나 고위 관리들은 이제 커피 같은 서양의 기호식품 등을 또 즐겨 마셨다고 하죠. 고종 황제도 커피를 굉장히 즐겼다고 하는데요. 커피를 이제 한자로 써서 뭐 가베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커피를 중국 한자 발음대로 이제 뭐 가베라고 했는데 뭐 이런 기호식품들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이제 건축물 역시도 이제 주생활 집에서도 서양식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두 개가 이제 명동성당이고요. 좌측에 오른쪽에 있는 서울의 정동교회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시설물에 서양식 양식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뭐 또 하나는 우리 교과서의 앞부분에 나올 겁니다.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해서 이제 덕수궁에 러시아 사람의 건축가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석조전이라는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거 여러분 아마 덕수궁 같은데 나중에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궁궐 안에 갑자기 서양식 느낌이 나는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아 이게 이 시기쯤에 1890년대쯤에 지어진 건물이구나 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층 집 같은 이런 그전에는 조선에 없던 새로운 주거 형태들의
디자인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대식 운동 경기 뭐 들어왔고요. 여기는 여러분 사실 생활 모습은 그냥 한번 내용만 보셔도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훑어보시고, 요 7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대 시설.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대 시설의 수용은 표로 좀 정리하면, 통신 시설, 전신은 뭐냐면 이렇게 오늘날의 전화 비슷한 건데요. 전신주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연락을 전보 치는 거라, 옛날에 여러분 뭐 전보 친다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붙이는 게 아니라 전보라고 해서 이렇게 전 뭐 띠띠띠띠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해서 그 글자가 이제 전송되는 이러한 전신이 깔리기 시작했던 게 이제 1884년 일본과 부산 사이에 이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연락을 위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인천 그리고 우리의 북한 지역에서 이제 중국과 경계에 있는 의주 지역으로 연결되는 건 청나라.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다 이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락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했고요. 전화가 최초로 놓인 곳은 이제 1898년에 경운궁에 최초로 전화가 부설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편 업무는 우정총국이 설치되면서 1884년에 이렇게 시행되고요. 우정총국 하면 기억나야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바로 갑신정변. 이 우정총국의 개국 열리는 그 파티를 이용해서 급진계파들이 정치적인 변혁을 꿈꿨던 사건이 갑신정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는 전차는요, 여러분, 이 전차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지상 위를 달리는 열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 하나 보여드려요. 요겁니다. 지상 위로 철로가 놓여 있어서 이제 요게 다니는 거, 요걸 전차라고 하죠. 오늘날의 이제 지하철이 지상 위로 올라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차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바로 1800, 여기 보시면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오늘의 서울의 서대문과 청량리 지역을 연결하는 전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도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빈칸 채우기를 좀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대 시설들이 들어온 배경은 동도서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개화파 중에서도 온건 개화파들이 개화의 방향으로 내세웠던 개화의 주장 입장이 동도서기론인데, 뭐냐? 동양의 정신, 즉 우리의 전통적인 조선의 사상과 제도들은 유지하고 서양에는 기술만, 과학기술 같은 것들만 받아들이자라는 거, 이것이 결국에 1890년대에도 쭉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도서기론의 주장이 점점 커져가고 더 나가서 나라에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시설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들이 하나둘씩 커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유학생을 보내서 이미 발전됐던 여러 나라들을 시찰하게 하거나, 더 나가서 외국인 기술자나 교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조선도 이런 근대 시설들을 도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초창기에 근대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요. 무기 만드는 기기창이라는 것들이 이제 1883년에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근대식 무기를 제조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문 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근대 시설은 방문국이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방문국에서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바로 한성순보였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의료 시설입니다. 광해원이라고 해서 서양식 의료를 진행하는 근대식 병원이 세워지는데요. 가로 열고 제중원이란 건 뭐냐면 광해원에서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꿔요. 광해원에서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요. 이 갑신정변 당시에 급진계파의 공격을 받았던 민영익이 여기 이제 광해원에 와서 미국인 의사였던 알렌에 의해서 수술을 받고 살아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정부는 이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알게 되고 이 광해원을 설립해서 서양식 의술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자, 갑신정변 때 수술해준 알렌 같은 경우도 의사이면서 미국인 선교사였어요. 아까 바로 요 개신교 설명하면서 천주교,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의술도 들고 들어온단 말이죠. 의술도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의 의술들을 보급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은 아까 봤던 전신이라고 해서 전보를 칠 수 있는 선을 쭉 연결해서 이제 메시지 같은 것 정도만 전달되는 게 있었고요. 우편 시작되고요. 만국 우편연합 가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전 세계의 외국과 우편 교류를 가능하게 만든 이 하나의 조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이 와서 이제 전기 이런 것들을 설립하게 되고요. 아까 밑에 봤듯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는요. 전기가 들어와서 불을 켜기 시작했던 거는 1887년 경복궁에 최초에 이제 전등이 점화되면서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라든지 전기를 돌리려면 이제 발전소가 필요하잖아요. 발전소라든지 또 전차라는 것도 결국에 전기에 의해서 이렇게 열차가 기차가 가는 거니까 이런 전차 같은 것들도 이제 가설된다는 거, 설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설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밑에 이제 철도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철도, 가장 먼저 깔린 철도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이고요. 경인선 1899년이고요. 그 다음에 1905년에 경부선, 1906년 경의선은 어디냐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경자는 서울 경자예요. 서울과 인천을 이으면 경인, 서울과 부산을 이으면 경부선, 서울과 의주를 이어주면 이 경의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요 라인이 철도 라인들이 깔리게 되는데 이 철도를 모두 어떤 나라가 부설하냐면 일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별표셨어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모든 철도, 가장 핵심적인 철도를 다 부설하는 권한들을 사갑니다. 그 목적은 뭐였냐면 일본이 대한제국의 철도를 깔아준 이유는 뻔하죠. 대한제국이 잘 되라고 대한제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전혀 아니죠. 뭡니까? 자신들의 침략 목적을 갖고 대한제국 철도를 부설하게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철도라는 것은요. 뭐 물자를 수탈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죠. 철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물자 운반한 다음에 아니면 인천항에 있는 물자들이 이제 철도를 통해서 서울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일본과 가까운 부산으로도 물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상시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 철도로 군인들을 수송하는 거죠. 군인들을 수송하고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철도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보시면요. 이제 경인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처음으로 이제 운영되기 시작해서 기념 사진인데 그림 보시면요. 일장기와 여기에 보면 미국 성조기가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 철도인데 일장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는 이유는 이 경인선은 최초로는 미국인 모스라는 사람이 경인선을 설치하는 부설권을 따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이걸 일본에게 넘겨요. 일본에 넘겨서 결국에 완공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경인선이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속에 대한제국의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장기와 성조기가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대한제국 당시 핵심 철도들은 일제에 의해서 건설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근대 시설들이 도입돼서 편한 점은 뭐냐면 생활이 편리해졌죠.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는데 한계점인데 첫 번째는 민중의 생활 기반, 철도를 깔고 전차를 깐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뭐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요, 철도를 깐다라는 명목으로 철도 근처에 있던 땅들을 강제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흡수해버립니다. 보상도 없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대표적인 일본의 철도 부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만행 중에 하나인데요. 러일 전쟁 중에 이 철도를 까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민족을 침략하기 위한 일제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 몇몇 애국지사들이요. 철도를 파괴하는 이런 철도 파괴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일제는요, 이 철도 파괴 운동을 벌였던 이 애국지사들을 무차별하게 처형하는 이런 만행들을 곳곳에서 저지르게 되고요. 철도가 부서야 되는 지역에 있던 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뭐 강제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빼앗는 등의 만행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기반이 파괴되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들은 외국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침략 의도를 가지고 이 근대 시설들이 도입되다 철도라든지 전신 다 자기네 연락을 빨리 취하고 물자 운송하고 군사 옮겨서 대한제국을 침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요, 심지어 대학의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본이 이렇게 근대 시설들을 설치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발전이 이룩했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는데 과연 일제가 정말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근대 시설들을 도입해 줬을까요? 조선 사람들이 불쌍해서 조선인들을 너무너무나 국률이 여겨서 그들이 조선인들에게 자비를 베푼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침략의 의도를 가지고 설치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발전을 줬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고 이해된다라는 논리는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가 20년대 가면 또 이제 보겠지만 일제의 여러 침략에 이 근대 시설들이 이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8번은 이제 우리 민중들의 삶이 너무나 퍽퍽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는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열강 여러 나라들의 경제 침탈이 계속돼서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배층의 수탈은 어느 시기나 계속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19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부터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 이주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국경과 맞대고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이 만주 지역과 요 연해주, 오늘날의 이제 러시아 땅인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연해주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 황무지들을 개간하면서 여기에 자치적인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국권을 빼앗긴 다음부터는 이 지역에 형성됐던 이 한인 사회, 한인 자체적인 한인 사회들이 한인 사회 이 커뮤니티가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 이후에는 독립운동, 무장, 특히나 이 만주와 연해주죠. 왜냐하면 국내는 일본이 1910년에 완전히 국권을 빼앗은 다음에 감시를 삼엄하게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무장투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장투쟁들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만주와 연해주가 되는데 그 만주와 연해주가 무장투쟁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주 지역은 미국과 멕시코 등의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이주인데요. 가장 이제 최초의 합법적으로 간 이민이 바로 1903년에 하와이 지역으로 가게 된 거고요. 더 나가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미국 본토, 멕시코 등지로 이제 한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죠. 미국인들이나 이 멕시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꺼려하는 일들, 뭐 오렌지 농장이라든지 막 이런 농장의 힘든 일 같은 걸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주 사회를 꾸리게 되는 거고요. 이 미주 지역에 한인 사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이분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고되게 힘들게 해서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서 내기도 하면서 정말 너무나 값진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이와 인천, 그러니까 하와이로 간 이 교민들이 일종의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제 학교를 하나 세우니 그 학교가 바로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라는 게 인천 하와이 앞글자 따라서 이렇게 인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참 뜻깊은 학교인데 지금은 물론 그것은 이제 뭐 특정한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학교지만 처음에 설립될 때 취지는 이러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설립됐다라는 거죠. 뭐 인하대학교는 그 땅콩 해양으로 유명한 그 대한항공의 지금 소유입니다. 대한항공의 소유고요. 자, 그래서 이 근대 시설이 갖는 문제점에 아까 한계에서 하나 봤던 게 이 애국지사들이 철도 파괴 때문에 뭐 처형당하고 철도가 민중의 생활 기반을 파괴하는 거 하나 봤고요. 그 대표적으로 또 보여주는 게 아리랑 타령이라는 건데요. 보세요. 뭐냐면 아리랑 고개에 원래 넘어가야 되는 고개에다 정거장 짓고 전기차 오기 전차가 깔렸다라는 거죠. 내가 원래 우리 집 앞에 옥토는 아주 뭐 좋은 땅은 다 없어져 버렸다. 왜냐면 전차 다니는 길 만든다고 철도 만든다고 다 이제 다 땅을 뭐 일제가 그냥 강제로 다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은 병합해버린 거예요. 흡수한 거죠. 밭은 헐려서 신장로라는 건 새로 낸 길이란 뜻이에요. 집은 헐려서 전차 정거장 됐다라는 거죠. 내 모든 생활 기반이 파괴된 거야. 근대적 시설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 근대 시설의 어찌 보면 한계점이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이 아리랑 타령 같은 경우는 종종 이 근대 시설의 부작용, 근대 시설의 도입의 부작용을 묻는 문제에서 뭐 자료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나오면 근대 시설의 도입이 가져온 한계점, 근대 시설의 도입의 부작용이구나. 이렇게 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인선이 지금 어디냐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전철을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호선이라고 해서 저 인천의 끝에 인천역에서부터 이제 뭐 주안을 거쳐서 부평 그리고
이제 서울로 연결되는 그 1호선이라는 전철 라인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이 당시에 깔렸던 경인선 라인이고요. 지금 경인선과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바로 인천항과 서울을 연결해서 물적인 운송을 편안하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지명 중에 이런 게 있죠. 동인천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인천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서구가 여기쯤이고 인천의 서쪽이고 서구 밑에가 바로 동구예요.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보통 상식이면 동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인천의 지명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때 그냥 이 근대시를 도입되면서 거기서 이제 지역명을 붙이면서 좀 기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인천항 끝에 원래 인천역이라는 1호선 경인선 철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역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인천역의 동쪽에다가 또 하나의 새로운 역을 건설한 거예요.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역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동인천역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동인천역이라고 그래서 이 지금의 오늘날 동구 근처에 인천역도 있고 동인천역이 있는 건데 여기가 동인천이라는 지명으로 불리다 보니까 인천이 진짜 동구처럼 느껴져서 구 이름도 동구가 되고 원래 지리적으로 보면 동쪽에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인천의 지명이 조금 굉장히 복잡하게 헷갈리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서구 밑에 동구가 있어? 라는 이러한 헷갈리게 되는 원인이 또 되기도 했던 게 요 근대시설 도입될 때 철도 도입될 때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16페이지까지 해서 2회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좀 질문을 받을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등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총 내용 정리를 한번 쭉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 내용 정리 안 하고 여러분 자습 그냥 하라고 시간 들여도 되는데 어떤 학생한테는 자습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내용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내용들 자체가 완전히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는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복습을 주말 이용해서 좀 해보시고 다음 주에 등교하셔서는 이제 같이 선생님이랑 내용 정리하면서 우리 이해고사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뭐 수업을 통해서 조금 한 문제라도 두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게 제 역할이고 의무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리 같이 한국사 시험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여러분, 뭐 우리 1반부터 해서 뭐 7반 학생들까지 모든 학생들이 한국사 시험을 잘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뭐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 더 잘 설명을 드렸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훨씬 먼저 되셨겠지만 제가 좀 부족해서 설명이 모자랐던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러분에게 같이 또 복습 강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등교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같이 좀 우리 마지막까지 좀 힘을 냅시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2회고사 과목들도 또 늘어나고 뭐 시험 범위들도 1회고사보다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또 많다 보니 공부할 양도 많으시고 부담도 많이 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사 포기할 과목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말로 여러분 열심히 한 일주일 시간 중에서도 한국사 시험 보기 전에 한 3일 정도만 3일 정도만이라도 내용 복습 확실히 하시면 여러분 진짜 70점 이상의 점수들 80점 가까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해보자고요.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합시다. 여러분 건강하게 등교하셔야 돼요. 지금 또 코로나가 잠시 잠잠해졌다고 해서 좀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해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주변에도 지금 뭐 확진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람과 접촉하진 않았지만
확진자가 아예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 앞두고는 꼭 정말로 꼭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좋은 컨디션으로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